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점점 날이 더워지면서 벌써 여름 옷을 옷장에서 꺼내야 할 때가 됐나 봐요. 아직도 여름이 오면 제 인생에서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에 저는 덜덜 떨게 된답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서울에 사는 내년이면 40이 되는 나이의 여자예요. 제가 살면서 우여곡절을 제법 겪었기 때문에 제 개인사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곳에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 유튜브에 제 사연이 채택될지 가늠은 안 되지만요. 글을 쓰는 일이 익숙치 않은 사람이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태어났던 집안은 동네에서 유명했죠. 바로 딸부잣집으로요. 예전에는 딸이 셋 이상은 되어야 딸부잣집 근처라도 갈 수 있었다지만 저희 나이 때는 딸 셋인 집은 흔치 않았어요. 우리 집이 유명했던 것은 단순히 딸이 셋이어서만이 아니었어요. 세 딸 모두 예쁘장한 외모에 개성이 각기 다르고 자기 주장은 강한데 신기하게도 다툼 없이 늘 하하호호 사이좋게 몰려다녔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은 서울 화곡동이었는데요. 우리 동네 분들은 물론이고 제가 나온 초, 중, 고 모두 언니들 덕분에 저를 모르는 선생님은 별로 없으셨죠. 우리 아버지는 용접 기술자셨어요. 아버지는 퇴근하시고 집에 오시면 늘 땀에 젖은 옷에 얼굴은 벌겋게 되셨죠. 그만큼 용접일은 고된 일이었어요. 엄마 말씀으로는 너희 아버지만큼 힘들게 월급 벌어오시는 양반 얼마 없다. 너희들 아버지한테 잘해드려야 한다. 엄마는 손수 아버지 목욕물을 미리 받아놓고 저녁 식탁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열무김치와 양념게장을 빠지지 않게 챙겨놓으셨어요. 막내딸인 제가 아빠 월급이 얼마인진 몰라도 맛있는 반찬도 자주 먹을 수 있고 선물도 제가 원하는 걸로 해주시니 전 우리 집이 재벌 부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커왔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세 딸을 가진 것을 너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아빠의 체육대회가 열리면 우리 딸들은 가족 티를 주문해서 가족 모두 똑같은 티를 입고 갔는데요. 우리 가족은 종목이 달리기, 2인 삼각, 보물찾기 등등 그 무엇이든 상품만 걸려있다면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상품을 타내고야 말았죠. 아버지 회사 사장님이 우리 가족은 최고로 화목한 집안이라며 엄지를 세우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렇게 땀을 한참이나 흘린 우리 가족은 늘 단골 돼지갈비집에 가서 10인분은 좋게 먹었습니다. 사장님이 우리한테 음료수랑 밥은 무료로 주시거든요. 그런데도 매번 계산서의 금액을 보고 놀라세요. 아니, 이 정도 금액은 어디 학교 운동부 애들이랑 와야 되는 건데 남자 하나에 여자 넷이 먹는 거라고 누가 믿겠슈? 이 정도로 잘 먹어야 우리 예쁜 딸들이 쑥쑥 잘 크는 거겠죠. 이러려고 내가 천리라는 거 아닌가. 아버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고 형제는 5이나 되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18살 때 용접일을 배우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용접일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배불리 먹이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가르치려고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지금이야 세상 좋아져서 용접 학원도 있고 초보라고 해도 일단 와서 열심히만 하면 일당 10만 원은 왜 안 주겠어. 하지만 나 때는 말이지 학원이 어딨냐. 그저 숭늉공 아저씨들 붙들고 잔심부름하고 빨래해드리면서 밑에 붙어있다가 어깨너머로 배우고 아저씨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기술 배우는 거지. 우리 부모님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사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워주신 만큼 세 자매 모두 대학교에 잘 갔고 무사히 졸업해서 각자가 자기 밥벌이는 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큰언니는 저보다 3살 위인데 가장 먼저 회사에 취직했고 그 회사의 선배 소개로 남편값도 찾았어요. 큰언니는 우리 중 가장 먼저 결혼해서 지금 유치원생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둘째 언니는 비혼주의자예요. 지금 41세가 되었지만 아직도 작은 언니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과대학을 나와서 법무사 자격시험에 당당히 합격해서 지금 법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골드메스라고 하던데요. 요즘 말은 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저는 집을 예쁘게 변신시켜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건설회사를 다녔지만 뜻하지 않은 일을 겪고 나서는 회사를 나와 인테리어 업체를 차렸어요. 요즘은 고객분들께 우리 업체가 인테리어를 이렇게 잘합니다 하고 소개하는 유튜브도 만들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해드린 고객분들 중 잘된 집을 소개하는 영상도 촬영해봤는데 정말 쑥스럽지만 새로운 재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고객분들도 많이 확보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우리 세자매는 나름대로 열심히 밥벌이를 하며 살고 있고 다행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언니들 모두 적어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씩은 갖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 엄마 공이 크셨어요. 옛날부터 아버지가 버시는 월급을 잘 모아 종잣돈 1,000만 원을 만드시고부터는 이것저것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큰 재산을 모으셨으니까요. 지금이야 서울이고 경기고 전국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어머니는 이미 10년도 전에 자식들 명의로 아파트를 사셨죠.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거든요. 너네 대학교 보내고 나서도 맨날 발품 팔아서 아파트랑 상가 보러 다녔다. 그랬더니 보이더라. 돈이 되는 부동산이 말이야. 지금쯤 너네 모두 아파트를 하나씩 마련해놔야 나중에 후회 안 해. 아버지 엄마처럼 집 산다고 똥 싸는 고생하지 말고 집 한 채는 해놓고 시작해라. 엄마의 안목은 정확했고 앞을 내다보던 말씀은 적중했죠. 언니들도 저도 남들이 알아주는 동네의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딸들 앞으로 아파트를 해주신 다음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환갑도 안 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뜰지 알고 딸들 아파트를 하신 걸까요? 전 엄마를 만나면 꼭 이 말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엄마는 비 오는 날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달려드는 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만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 전 처음 알았습니다.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불행은 부지불식간에 찾아온다는 것을요. 엄마를 엘지하고 사랑하셨던 아버지는 매일 술도 드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슬픔을 삭히셨어요. 그때 큰언니는 출가해서 작은언니와 제가 그런 아버지 곁을 지키며 살려고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해주신 아파트로 독립했었지만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아버지를 혼자 둘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지 식사도 챙겨드리고 모시고 주말에 산행도 가고 드라이브도 시켜드리면서 작은 언니와 저는 아버지가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애를 썼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곧 마음을 다잡고 원래처럼 활기차고 든든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죠. 우리 딸들 덕에 이 아버지는 이제 괜찮아졌으니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괜히 나중에 시집도 못 가고 처녀 귀신 돼서 아비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살짝 웃으며 이렇게 농담도 하실 수 있게 되었으니 참 다행이었죠. 고집이 세서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둘째는 포기하더라도 막내 너라도 어서 결혼하면 좋겠는데 하늘에 있는 너희 엄마도 결국 너네 결혼식을 못 보고 갔잖니. 더는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제가 막 30을 넘긴 때였으니 아버지가 하시는 염려가 당연할 수 있죠. 하지만 전 눈이 높은 건지 일하느라 다른 정신이 없는 건지 제대로 연애도 못 해봤어요. 그리고 둘째 언니처럼 혼자 사는 것도 괜찮겠다고 슬슬 물들어갔죠. 하지만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왔어요. 첫째 형부가 보험회사로 이직을 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같은 부서에 있는 총각을 소개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형부의 소개팅이라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어요. 막내 처제, 이 친구 나이도 처제보다 1살 많고 키가 185나 되고 남자답게 잘생겼어. 우리 회사 여자들이 좀 많은데 미호는 물론 유부녀들도 추파를 던진다니까. 그 누구더라? 배우 이정재 닮은 걸로 소문도 났었어. 나 믿고 한 번만 만나봐. 이정재? 이정재 닮은 키 큰 남자라는 얘기에 저도 모르게 홀려서 어영부영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도로에 교통사고가 있어서 소개팅 약속에 10분쯤 늦었어요. 전 잘 늦는 법이 없어서 허둥지둥 뛰어가서 이정재 닮은 꼴을 열심히 찾았죠. 하지만 어디에도 이정재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제 뒤에서 동굴에서 울리는 듯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팅 나온 유세영 씨 맞죠? 전 조성우라고 합니다. 이 과장님 회사 후배예요. 잠깐만. 이정재라니. 형부 진짜 뻥튀기를 얼마나 한 거야.
이정재만큼 잘생긴 남자는 아니었지만 키도 크고 깔끔한 외모에 옷도 잘 입는 남자였습니다. 그와 대화하다 보니 점차 마음에 드는 것은 그 남자의 동굴에 있는 듯한 느낌의 중저음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성우 씨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와, 전 첫눈에 세영 씨 알아봤잖아요. 사진보다 더 실물이 눈부시게 예쁘신데요. 건축회사 다니신다더니 무슨 모델인 줄. 여자 키가 왜 이렇게 커요? 170cm도 넘겠다. 어머, 사돈 낱말하세요. 성우 씨야말로 185cm는 되겠는데요? 저는 힐을 신어서 그렇지 168밖에 안 돼요. 우리는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자주 만나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성우 씨는 눈치도 빠르고 매너도 좋은 남자라서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남자가 제가 제일 좋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성우 씨는 사귄 지 100일도 안 돼서 저에게 깊숙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30대 초반이라서 엄마도 빨리 결혼하길 바라셔. 사실 나 친아버지가 몇 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안정적인 가정을 가지는 것을 나도 바라고 있고. 내가 집을 마련할 때까지 괜히 시간 보낼 필요 없잖아. 세영 씨는 이미 30평대 아파트 살고 있으니 그곳에서 우리 신혼살림 꾸밀 수 있겠는데 우리 결혼할까? 저도 친정엄 마를 몇 년 전에 떠나보냈기에 성우 씨의 마음이 전달되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전 성우 씨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혼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언니들도 모두 제 결혼을 축복해 주었어요. 다만 성우 씨에게는 홀어머니가 계셨지만 원래 사시던 경기도 안성에 계속 계시고 우리는 서울에 따로 살 예정이니 언니들과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홀 시어머니의 외아들이 좀 찝찝하지만 대신 다른 시누이나 동서 없는 게 어디야. 아유, 난 우리 시댁에 시누이랑 동서가 제일 밉더라.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고 제가 살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보험 설계사인데 출근도 제때 하지 않으니 영업 실적이 좋았을 리 없었어요. 고객들 비위 맞추는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면서 툭하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놀고 있고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본색을 드러낸 것인지 어쩐 건진 모르겠지만 남편은 결국 결혼하고 2년 뒤에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단독 100만 원이라도 벌길 바랬었는데 그렇게 백수 생활을 하니까 제 속이 답답했어요. 우리 아기도 가져야 하는데 자기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어서 일 찾아봐요. 알았어. 노력 중이야. 남편은 말은 대수롭지 않게 잘해놓고 무책임하게 그냥 있었어요. 백수 생활을 1년 넘게 하다 보니 보다 못한 형부가 어떤 제약회사에 일자리를 소개시켜줘서 그곳을 다니게 되면서 전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곳에서 잦은 술자리를 갖고 거기서 만난 여성들과 연락하는 걸 저에게 몇 번이나 들켰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앞에서 싹싹 빌면서 그저 고객들이라 친절을 베푸는 것뿐이라며 하고 있으니 저도 별수 없이 경고만 하고 넘어갔어요. 남편만 생각하면 허우대만 멀쩡하지 정말 속빈 강정을 끌어안고 사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거리는 우리의 2세 문제였어요. 32살의 나이에 결혼해서 거의 7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전 시험관 시술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나마도 남편은 협조해주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허락을 안 하는 모양이지. 왜 그렇게 아기 갖고 싶어서 안달이야. 우리끼리 편하게 살면 좋은데 뭘 굳이. 남편은 철없이 이러고 있으니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아이가 없으면 시댁에서 재촉하고 성화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모는 또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쿨하셨어요. 성우가 시험관 안 하고 싶다는데 뭘 억지로 한다니? 그거 돈도 많이 든다면서 괜히 하지 마라. 애기 안 생기면 안 생기는 대로 돈 열심히 벌고 재밌게 살면 돼. 참, 그런데 이번 달 용돈은 왜 입금이 아직 안 됐냐? 내가 그런 거 철저하니까 조심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아, 성우 씨가 백수라 취직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네가 벌고 있잖아. 그리고 니네 친정아빠가 돈 많다면서. 니네 친정에 사정 말씀드려봐라. 그리고 이번 추석에 넌 굳이 안 와도 된다. 성우는 온다고 하지만 우린 제사도 안 지내는데 뭐 너까지 올 필요야 있냐? 그냥 용돈이나 두둑히. 알지? 시모는 다른 시모들과 달리 제가 명절에 안 와도 되고 서로 각자 살자는 주의세요.
하지만 돈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양보가 없으십니다. 시모는 60대 초반으로 젊은 편이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독 아들과 관계가 돈독해 보였어요. 둘이 쏙닥쏙닥 이야기도 자주 하고 저 없이 남편 혼자 안성에 가서 시모를 보고 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뭔가 효도하고 그렇다기보다 둘이 친한 친구 같은 관계? 아무튼 좀 특이했어요.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위에 이 집안은 자기 남편이자 아버지의 제사를 안 챙기냐는 겁니다. 설령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도 제사는 안 지내더라도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일을 챙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시댁에 온 7년 동안 시모와 남편은 시부의 기일조차 챙기지 않는 겁니다. 니네 시댁 참 이상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부 제사를 안 챙긴다고? 그런 집은 처음 들어. 아무래도 시부가 가족과 사이가 아주 안 좋았나 보다. 생각해보니 시모가 맨날 시부가 무능력하고 성질만 더러웠다고 지 뜻대로만 하고 사는 남자였다고 욕을 자주 했어요. 남편 얘기로도 아빠가 너무 엄하고 자기를 자주 때렸다면서 아빠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은 듯 했어요. 그래도 돌아가신 아버지인데 너무하다 싶었어요. 저에게 아버지는 너무 좋은 분이고 우리 가족에 대한 흉을 남에게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분이라서요. 하지만 시모와 남편이 말한 것만 믿기에는 깨림직했어요. 왜냐하면 시모는 비단 시부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좋게 말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없을 때는 자기 아들도 욕해요. 이런 시모는 신뢰감이 잘 안 가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자신만이 대단하고 존중받을 만하다는 나르시시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시모와 같이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직원 아줌마가 이러더라고요. 어머,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 같진 않네요. 이런 말을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체로 고부 갈등 없이 사이가 좋아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시모는 대뜸 이랬어요. 그렇죠. 내가 동안이고 미인이라서 며느리랑 어머니 뻘로는 안 보이겠죠. 우리 며느리한텐 내가 괜히 미안하네. 객관적으로 시모는 그냥 60대로 보이고 미인 쪽에도 못 드는데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면 마트 아줌마는 뻘쭘한 표정으로 아, 네 하고 마지못해 대꾸하고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하지만 시모는 그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의 미모를 인정받아서 신이 난 채로 한동안 기분이 업되어 있었어요. 우리 시모 좀 웃기죠. 어느 날 작은 언니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너 건강검진 해본 적 있어 없어? 응? 안 해봤지. 아직 젊은데 뭘. 얘 좀 봐라. 너도 이제 30대 중반이야.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비워.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처음으로 언니 따라 한 건강검진에서 그만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조금 놀랐지만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라서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차후 수술을 예약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기야, 자기가 자꾸 여자 문제면 직장 문제로 내 속을 썩이니까 암에 걸려버렸잖아. 뭐, 암?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남편은 생각보다 크게 놀랐어요. 전 오늘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뻔합니다. 분명 자기 엄마에게 이 일을 알리고 상의하려는 거예요. 한참을 시모와 통화하고 나온 남편은 저에게 말했어요. 자기야, 그럼 수술 받으면 낫는 거지? 자기 안 죽는 거지? 남편은 제가 죽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남편의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저를 아껴주는 마음에 괜히 흐뭇했어요. 그리고 제 수술날 남편과 시모는 아무리 말려도 저를 따라왔어요. 저는 무사히 잘 수술받고 나왔고 의사 선생님은 우리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세영 씨 수술은 성공적이고요. 앞으로 항진제 약 꾸준히 복용하시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남편과 시모는 다행이구만, 잘 됐어 하면서 안도하셨어요. 저를 이렇게나 걱정해주는 남편과 시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옮기고 한동안 잘 다닌다 싶었는데 또다시 회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그만두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취업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기술도 경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업이겠어요. 게다가 성실하지 못한 남편이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창업자금을 대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나오니 남편은 급기야 우리 친정 아빠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이신데요. 조서방이 성실하게 회사 다니지도 못하면서 무슨 사업인가? 미안하지만 나는 신용도 없는 자에게 돈을 1원도 빌려줄 수 없네. 이렇게 남편은 친정아빠에게 혼만 나서 돌아왔죠. 씩씩거리면서 화가 잔뜩 나서는 집에 있는 저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시모에게 바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엄마, 뭐 이딴 사람들이 다 있어? 남편이 사업 좀 한다고 하면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늙은 딸 걷어준 사위 떠닥들지는 못할 망정. 뭐? 1원도 못 준다고? 내가 그 돈 결국 다 받아낼 거니까 두고 보자. 그 노인네 나이가 몇이지? 그 아내도 일찍 비명해서 했다면서 아비도 올해는 못 살겠다. 아들아, 기다리렴. 기다리면 좋은 날 온다. 지금 네가 흥분해서 화내봐야 괜히 일 그르치니까 천천히 계획을 좀 짜보자꾸나. 우린 서로 알지 않니? 이렇게 잔뜩 흥분한 남편도 그를 달래는 시모의 말도 뭔가 정상은 아니었어요. 전 두 사람이 처음으로 좀 무서워졌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던 저에게 이제 슬픈 인생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친정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빠에게 반찬을 주려고 들른 큰언니는 아빠가 집에 혼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아빠는 숨을 거둔 상태셨어요.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어서 그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세자매는 너무 슬펐습니다. 엄마 장례식 때는 그래도 아빠가 든든히 지켜주셨는데 아빠까지 가버린 이제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아빠는 69세, 우리 엄마는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셨죠. 요즘 어르신들 평균 수명에 비하면 참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좀 더 오래 살아주셨으면 그게 너무 아쉽고 또 아쉬워요. 언니들과 서로 의지하면서 겨우 아빠의 장례식을 하고 있던 도중 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장례식장 후미진 곳에서 시모와 남편이 숙닥거리기에 몰래 들어보니 하는 소리가 이랬습니다. 에이, 그 늙은이 잘 죽었네. 내가 사업자금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뻗대더니만. 쫌생이 구두쇠영감이 죽어버리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많은 재산 어떻게 한대? 며느리 위로 언니가 둘이나 있으니 이거 싸움 나는 거 아닌가 몰라. 우리가 눈 잘 뜨고 싸움에서 이겨야 돼. 유산 싸움 말이야. 네가 며느리한테 바짝 붙어서 조정 좀 해봐. 응? 이왕이면 지 언니 목까지 다 가져올 수 있게 하란 말이야. 나도 그러고야 싶지. 근데 알잖아요. 결혼한 내내 어찌나 지네 친정을 싸우두면서 자기 친정 식구만큼 좋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지. 아마 내 말은 한 귀로 듣고 흘릴 거예요. 세상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데 좋아하다뇨. 속이 시원하다니. 게다가 우리 언니들이랑 유산 갖고 싸우라고. 뭐 이런 인간 말종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 자매는 정말 우애가 깊고 이런 돈 문제로 싸울 일 따위 더더욱 없습니다. 법무사인 둘째 언니가 상속세며 증여세 등을 이전부터 아빠와 논의하면서 재산 정리를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3분의 1씩 아빠의 재산을 나눴고 오히려 둘째 언니는 큰언니가 조카들을 키우느라 돈이 더 필요하다며 미혼인 자신은 괜찮다고 큰언니에게 자기 몫을 더 주는걸요. 장례식을 잘 마치고 2주 뒤 세자매가 모여서 둘째 언니가 하라는 대로 인감증명서를 가져오고 인감도장 찍으라는 곳에 찍고 하니 누구 하나 토다는 법 없이 그렇게 평화롭게 유산 절차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10억이 넘는 돈이 제 수중에 들어와봤자 전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괜히 우리 부모님 목숨값 같기도 하고 저야 그럭저럭 먹고 살 직업도 있고 아이도 없으니 딱히 돈 쓸 곳도 없으니까요. 그보다 내 소중한 가족이 한 분 한 분 떠난다는 상실감에 기운이 축 처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남편은 집에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자기야, 어떻게 재산 분할은 잘했어? 우리 얼마나 생기는 거야? 남편은 잔뜩 신이 나서는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지금 자기처럼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아마 10억 정도 내 은행에 입금될 거야. 그 돈이 난 반갑지만은 않은데 어떡하지? 눈물이 또 날 것 같이 울컥하는데. 뭐 10억? 아휴, 우리 이쁜 내 마누라. 친정에 복도 많아 돈도 많아. 우리 그 10억으로 뭐 할까? 나 하고 싶었던 그 사업 이제 해도 되겠지? 응? 이렇게 잔뜩 허황된 상상에 젖어 너무 신나 있었어요.
아 참, 엄마가 자기 오면 꼭 집에 데리고 오라고 했어. 안 좋은 일 지내고 나서 몸이 상했을 거라고 맛있는 보양식 했다고 말이야. 그래도 남편과 시모 같은 제 가족이 있어서 쓸쓸한 마음이 좀 위안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상상도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잘 따라오셔야 해요. 남편은 집에서 쉬고 싶다는 저를 굳이 시모가 기다리고 있는 시댁으로 데려갔습니다. 시댁에 들어가 보니 시모는 뚝딱거리며 분주하게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원래 집안일을 잘 안 하는 분인데 이렇게 저를 생각해서 부엌 일을 하시다니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이고 얘야 어서 와라. 애 얼굴 상한 것 좀 봐. 그럴 줄 알고 이 시애미가 너 생각해서 맛있는 식사 준비했다는 거 아니냐. 그래 우리 상속재산은 언제 입금된다니? 어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입금은 정확히 언제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래 걸리지는 않겠죠. 아 그래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자 방에 가서 좀 누워있어라. 아직 밥 다 되려면 1시간 남았으니까. 전 작은 방 침대에 누워서 금방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이 들고 나자 우리 아버지가 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얼굴이 퍼렇고 잔뜩 성난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뒷짐을 지고 서 계셨어요. 분명히 보이는 얼굴이 아버지 얼굴은 맞는데 저에게 저럴 분이 아니신데 왜 저렇게 노려보실까 당황하다가 잠이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악몽 때문인지 식은땀도 나고 찌르는 듯한 두통이 생겨서 더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타는 듯한 갈증까지 느껴져서 침대에서 일어나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고 있는데 또 그 쑥덕쑥덕 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어요. 본능적으로 저는 부엌 입구 벽에 몸을 숨기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 쟤 지금 자고 있는 거 맞지? 그동안 며느리 저것이 친정아빠 믿고 거만하게 구는 꼴을 어떻게 참았는지 아니? 바로 이날만을 기다린 거야. 당연하죠. 나도 못생기고 똑똑하기만 한 늙은 여자랑은 더 못 살겠어. 회사나 길거리에 나가봐. 돈만 있으면 나한테 옷 벗고 달려들 젊은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지난번 갑상선 암 판정받고 혹시나 자기 아빠보다 먼저 죽을까봐 걱정했잖아요. 그럼 그 장인 재산 다 우리 거 안 되잖아. 법이 그렇다대요. 저 아빠가 죽고 나서 아내가 죽어야 장인 재산이 우리 손아귀에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숨죽이고 기다린 거 아니냐고. 그런 거 보면 너도 나도 참 처죽일 못된 것들이야. 그렇지 않아? 니네 아빠 죽고 보험금이 그렇게 조금 나올 줄 누가 알았다니? 그 망할 놈의 보험사. 그 조사가만 아니었어도 5억은 나오는 건데 말이야. 이번에는 실수 없이 그 장인 재산이 쟤한테 간 것까지 두 눈으로 확실히 확인한 거 맞지? 맞다니까요. 저 여자 앞으로 상속 재산이 현금만 10억은 나올 거래. 지금 아파트도 낼 것 될 거고. 우리 엄마 이제 로또 대박 맞았어요. 그래. 내 아들 이제 마지막 작업만 실수 없이 해내자꾸나. 자, 이거 하나면 그 재산들 다 우리 거야. 시모는 남편에게 무엇인가 흰색 가루가 들어있는 작은 지퍼락을 전해주었어요. 저것이 뭘까? 저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독약이구나. 남편은 시모에게서 받은 지퍼락 속의 흰색 가루를 제 국그릇에 뿌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막기 위해 두 손으로 입을 재빠르게 가렸어요. 그들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저를 깨우러 가야겠다며 식탁에서 떠났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방에서 자고 있는 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아빠가 꿈에 나타나서 제가 두통으로 깨지 않았다면, 이상하게도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오지 않았다면 전 꼼짝없이 저 정체불명의 가루가 들은 국을 먹고 어떻게 되었을지. 저는 그들이 나오자마자 몰래 돌아가서 식탁에 놓여진 제 그릇과 남편의 국그릇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에 없다며 찾는 세 사람에게 화장실에 있다고 변명했어요. 시모와 남편은 밥 차려놨으니 어서 먹자면서 절 부엌에 데려갔습니다. 우리 셋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호시탐탐 노려보면서 긴장을 하고 있었고요. 전 그들의 계략을 모르고 당하는 척 제 국그릇을 남편의 것과 바꾼 것을 들키지 않을지 긴장하면서 있었죠. 분위기는 어색하고도 냉랭했습니다.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죠. 얘야, 그동안 아버지 상 치르느라 고생했을 텐데 어서 한술 뜨렴. 내가 특별히 최고로 좋은 한우 뼈다귀 사다가 오래오래 구웠단다. 다 너 건강하라고 말이야. 어서 먹어봐. 뭐? 더 건강하라고?
나를 죽이려고 몰래 약까지 타놓고서 저렇게 말하는 시모가 정말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성의 끈을 놓을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처럼 연기를 하며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먹어야 그들이 안심하고 자기들이 준비한 독약을 스스로 먹을 테니까요. 저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랫동안 고생했더니 심신이 모두 허약해졌나 봐요. 어머니가 주신 곰국 먹고 건강해질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밥까지 말아서 억지로 퍼먹었죠. 이윽고 제 앞에 있는 밥과 국은 반절이나 먹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존눈을 크게 치켜뜨고선 제가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정말 그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늑대, 악어, 호랑이, 그런 야수의 무서운 눈도 아니고 귀신 같은 눈이었어요. 그렇게 흉악하고 무서운 눈은 처음입니다. 왜 저만 보고 두 분은 식사 안 하세요? 어머님, 당신도 먹어요. 국이 정말 맛있어요. 제 말에 안심한 두 사람은 열심히 밥과 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 곰국 맛있네요. 아주 진국이야. 이렇게 웃는 얼굴의 남편을 보고 저는 뒤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 맛있지? 그게 바로 당신이 준비한 그 독약이 든 국이야.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속이 좀 울렁거리고 머리에 두통이 일어나네요. 아무래도 체했나 봐요. 바깥바람 좀 쐬고 와야겠어요. 두 분은 마저 식사하세요. 저 산책 좀 하고 돌아올게요. 실제로 독약을 먹지 않은 제가 그 둘 앞에 멀쩡히 있다면 그들이 눈치채고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 전 그 자리에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지럽다면서 머리를 부여잡자 독약의 효능이 돌기 시작했다고 느껴서인지 시모는 아주 반기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냐? 그래. 밖에서 좀 걷다 보면 채기가 내려갈 게다. 어서 나가서 좀 돌아다니고 와봐. 그리고 전 차키와 지갑을 들고 집을 나가서 바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렇게 나가면서도 전 뒤를 계속 돌아봐야 했어요. 남편과 시모가 눈치채고 절 쫓아올까봐 두려웠거든요. 차를 몰고는 곧바로 인근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는 처음으로 날숨을 크게 쉬었어요. 너무 무섭고 긴장해서 숨 쉬는 것도 까먹은 듯 했어요. 이제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자 긴장감이 풀리고 그대로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고 흑흑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습에 놀란 경찰서 안에 몇몇 경찰관들이 저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혀주었어요. 아니, 무슨 일 당하신 겁니까? 하지만 너무 놀란 제 가슴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저쪽으로 걸어온 여자 경찰관이 냉수 한 컵을 저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큰일 당하셔서 너무 놀라신 모양이군요. 여기는 경찰서라서 선생님은 이제 안전합니다. 마음이 진정되면 그때부터 천천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술해 주세요. 그리고 제 등을 쓸어 내려주고 덜덜 떠는 저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저는 가까스로 입을 열 수 있었고 제 말을 듣던 경찰들 모두 경악했습니다. 전 살인을 당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겨우 빠져나왔지만 어쩌면 지금 집에는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경찰들은 곧바로 수사팀을 꾸려서 시모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마주한 광경은 바로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몸에 격렬히 일어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옆에서 시모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아들아 이를 어째? 하며 당황해서 서 있기만 했대요. 경찰들은 구급차를 불렀고 시모는 현장에서 바로 살인 용의자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해 갔습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진 남편은 구급차 안에서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를 죽이고 제 돈을 가로챌 생각에 희죽이던 남편이 이렇게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린 것을 보고 허탈해하며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 장례식이 있고 얼마 안 돼 남편 장례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하지만 전 저를 죽이려고 했던 남편의 장례식을 제대로 할 자신이 없었죠. 큰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제게 일어난 일을 간략히 설명하고선 지금 병원에 와줄 수 있냐고 했어요. 언니는 제 이야기에 기함을 하며 이런 믿어지지 않는 일이 어떻게 생긴 거냐고, 그리고 다급하게 제게 와주었습니다. 작은 언니도 함께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거의 실신할 지경의 몸 상태로 뒷방에 누워있다가 손님이 오시면 인사만 겨우 하고 다시 누워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시신은 화장해서 근처 강가에 뿌렸습니다. 그 사람의 묘소를 만든다 한들 전 그 묘소를 절대 찾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아내로서 할 도리를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끝냈고 이로써 제 결혼 생활도 끝났어요. 우리 언니들이 옆에 있어주지 않았다면 전 아마 아무것도 못했을 테죠.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형사는 참고인 조사로 경찰서에 오라고 했어요. 그러고 저는 제가 보고 들었던 모든 것을 형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형사는 성실하게 조사에 참여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혹시 시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냐고 물어봤죠. 저는 가장 큰 잘못을 한 범죄자니까 응당 감옥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어요. 형사는 박자옥 씨, 그러니까 시모는 자기 아들의 살해 용의자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여죄 가능성이 있어 조사가 길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시모가 나를 죽이려다가 남편을 죽인 게 다가 아니라니 그런 일이 더 있었다고? 이제 형사들이 시모를 취조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조서 작성할 겁니다. 여기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세요. 박자옥, 주민번호는 이봐요 형사. 우리 아들 그렇게 된 건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그건 일단 조사해보면 밝혀질 문제고 그리고 피해자 신상하고 관계. 아휴, 왜 이렇게 일이 꼬인 거야. 내 아들이에요. 이름 조성우, 40세. 주민번호는 이거 아주 악질 존속살인이네. 그러니까 구급차에 실려간 아저씨가 아들이란 말이죠. 왜 죽였어요? 조성우 씨한테 무슨 일 한 건지 오늘 일 자세히 이야기해보세요. 우리 집에서 공국 끓여다가 아들 며느리 밥을 먹였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먹다가 속이 안 좋다고 두통 때문에 바람 쐬고 온다고 먼저 일어나서 나갔어. 그러고 몇 분 지나니까 아들이 머리가 너무 아프다면서 누워서 굴러대는 거야. 어지럽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면서 괴로워하고 발작까지 일으키면서. 나 내가 왜 이러나 싶어서 그냥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형사들이 우리 집을 들이닥쳤어. 그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주정우 씨 사체 부검 얘기로는 청산가리 중독에 의한 심장마비 사망인데 아마도 약을 먹은 지 좀 지나서 구급차를 탔다고 하네요. 아들이 그렇게 위중하면 바로 119 부르는 게 정상적인 엄마 아닙니까? 그야 뭐 사람이 너무 당황하면 경황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 거지. 말 흘리지 마세요. 당신은 당황한 사람이 아니라 난체하면서 정신도 또렷한 상태였어. 아마 당신이 먹인 청산가리로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병원에도 못 데려갔겠지. 당신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까 봐서 말이야. 안 그래? 형사는 책상을 팡 치면서 시모를 겁주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겁을 먹지도 않는 독한 여자였답니다. 그런데 말이야, 형사 양반. 어떻게 알고 형사들이 우리 집에 왔어? 혹시 누가 날 신고했어? 내 며느리? 유세영 씨 제보 받고 왔습니다. 유세영 씨 얘기로는 당신이 국에 흰색 가루 넣는 걸 보았다고 하던데 그게 뭡니까? 조승우 씨의 직접 사연인 청산가리겠죠. 안 그래요? 어차피 지금 증거물품에서 다 나올 거니까 박자옥 씨 진술이 없어도 우리는 밝혀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백하지 않는다면 아주 무거운 형량이 나올 거예요. 그것이 봤다 이 말이지? 그럼 아니 왜 그녀는 멀쩡하고 내 아들이 알 수가 없네. 남편처럼 일이 쉽게 안 돼버렸어. 뭐라고요? 역시 이번 살인이 처음이 아닐 수 있겠다 생각은 했는데 설마 당신 남편 사망 사건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시모는 혼자 중얼거리다가 시부가 사망했던 사건도 추가로 조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었어요. 얼마 뒤 형사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가족이라 믿었던 남편과 시모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약 10년 전에 벌어진 시부의 사망 사건도 역시 계획살인한 것으로 가닥을 잡고 수사를 하는 도중 당시 시부의 사고사를 담당했던 보험조사관이 수사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 보험조사관도 그 둘이 시부를 사고사로 위장했던 것이라면서 당시 자신이 조사했던 자료와 증거들을 경찰에게 넘겨주었어요. 시모가 하던 얘기로 시부는 엄격하고 시모와 남편을 학대했다고 들었지만 조사관이 조사했을 당시 동네 주민들은 오히려 시부를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듯한 사람이 이상한 아내를 만났고 아들도 지 애미를 닮아서 고생이 많다고요. 동네에서 시모와 남편은 문제가 많다며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대요. 시모는 여자들과 사소한 일로 머리채를 잡고 손찌검을 하면서 싸우는 일이 잦았고 심지어 돈이 많은 호라비를 꼬셔내다가 시부에게 걸리기도 했대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심한 장난을 치고 괴롭히기도 해서 시부가 피해당한 아이 집에 사과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부가 이들에게 살해당하기 바로 전날의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앓으면서 시부의 형님 댁에서 함께 지내셨는데 돈이 궁했던 시모와 남편이 할머니를 찾아갔대요. 당시 시 아주버님 댁 가족들은 마을 잔치가 있어서 출타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성취하는 자기 할머니가 혼자 있을 때 시 아주버님 집에서 돈과 금품을 훔쳐 나오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할머니는 멀쩡한 정신으로 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지팡이를 막 때리면서 혼내셨대요. 이 도둑놈들이 세상에 어디라고 들어와서 에휴, 내가 둘째 며느리 네가 금수 같은 건 알고 있었다면 이제 손주까지? 니들 가만히 둘 줄 아냐? 당황한 시모와 남편은 할머니의 지팡이를 빼앗아서 할머니의 머리를 몇 대 치고는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쓰러져서 이후 가족들이 발견하고는 병원으로 모셨지만 의식을 차리지 못하신 겁니다. 시부는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시모와 남편을 의심하며 추궁했습니다. 진짜로 니들이 한 기가 사람 인두겁을 쓰고 그럴 수는 없다. 내가 믿기지가 않아가 다시 한번 묻는다. 니들이 우리 형님 집에 침입해서 돈 훔쳐내려다가 내 어머니 해한 거 맞나? 처음부터 딱 잡아댔던 두 사람에게 아까 니들 둘이 하는 얘기 내 똑띠 들었다 안 하나? 이래도 부정할 끼가. 급기야 시부는 빗자루를 들고 남편을 개패듯 때렸대요. 그리고 시모는 그런 남편을 말리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실토했다고 합니다. 시부는 실토를 듣고 털썩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해하며 내일 아침 박는 대로 니들은 내랑 경찰서 가자. 가서 니들이 한 짓 자수하고 죄값 받자. 니들 옥바라지는 내가 해줄 테니 세 사람 돼서 나오거라. 내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게 내 식구들이라고. 지들 시어미를 친할머니를 왜... 이러고 시부는 괴로운 마음에 술을 계속 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부는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다리 아래로 추락한 채 싸늘한 시신이 되어 경찰들에게 발견되었어요. 시모와 남편은 죽어도 자수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범죄를 알게 된 남편, 그리고 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세웠죠. 과하게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시부를 시모와 남편은 산책을 나가자고 거의 없다시피 끌고 가서는 그만 인근 냇가의 다리 위에서 밀쳐 떨어뜨린 거예요. 다음날 인근 주민의 신고로 남편이 발견되어 경찰들이 사망 원인을 조사했지만 사실 너무 뻔해 보였습니다. 시골에서 술 먹다 실족사하는 경우는 흔하니까요. 그렇게 시부의 죽음은 사고사로 종결되었고 시모와 남편은 시부 앞으로 나온 퇴직금과 시부가 모아놓았던 적금을 깨서 한동안 잘 먹고 놀았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스키장도 가고 또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씩 쇼핑도 하며 흥청망청 썼대요. 그나마 시부가 계실 때는 이들의 방탕함을 자제시켰는데 이제 자기들 세상이라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저들 하고픈 대로 하고 산 거죠. 그 돈으로도 부족했던지 시부의 사망 보험금도 수령하려고 했는데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조사관이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모는 남편한테 그랬대요. 야 아들아, 너 괜한 머리 대학서 공부한다고 쓰지 말고 그냥 보험회사에 취직이나 해라. 네가 보험사에 가면 우리가 보험금 잘 타먹을 방법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남편은 전공과 상관없는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다니다 몇 년 뒤 저를 형부 소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저를 죽이기 전까지 함께 살인을 모의했던 살인자였던 거죠. 형사는 한숨을 쉬며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박자옥 씨는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백받아내느라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형사 경력만 10년 다 된 강력계 베테랑인 우리가 정말 별의별 수단을 다 써서 자백을 겨우 받아냈다니까요. 증거들이 수두룩한데도 어찌나 발뺌을 하던지. 제가 아들 장례식에 가려면 조사 빨리 끝내야 한다고 하니까 거기 갈 필요 없다네요. 아니, 아들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분명 사이코패스들이에요. 그렇게 시모였던 사람은 존속살인 3건으로 20년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재판받던 날 재판장에 있는 저를 보고 이 극악무도한 사람은 철장 안에 갇힌 신세이면서도 악을 쓰고 저를 원망했어요. 왜 내 아들이 죽어? 네가 죽어야지. 그리고 사실 네가 내 아들 죽인 거 아니야? 네가 국구를 바꿔친 거지? 맞지?
그럼 네가 살인범이지 왜 내가 살인범이냐고! 저 여자는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버려서 원통한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자기가 감옥 가는 것이 억울한 걸까요? 저는 전자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에미가 아들을 잃은 그것도 자기의 실수로 아들을 죽게 되는 그 고통이 훨씬 클 거라고요. 그런데 저런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을 겪어보니 후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자들이더라고요. 절대 교화될 수 없고 정상적인 사람들과 분리해야 하는, 감옥에서 밥 먹고 똥 싸며 살게 두는 것도 아까운 인간이라고요. 모든 일이 밝혀지고 나서 언니들이 달려와서 저를 껴안고 다 같이 울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도 다가오지 못하고 저 멀리서 형부가 눈시울을 붉어져서는 처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런 나쁜 새끼 소개시켜주지만 않았어도 하며 미안해했어요. 당신은 꼴도 보기 싫어요. 어서 집에 가지 못해요? 지금 어떻게 우리 막내 앞에서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있어? 큰언니 그만해. 형부 잘못 아닌 거 알잖아. 내가 박복해서 남편 복이 그 정도였던 거지. 그래도 큰일 당하지 않았으니 됐어. 형부도 울었는지 얼굴 말이 아니다. 그만 구박해. 그래도 언니가 너무 미안해. 우리 언니들이 저를 지켜줘서 전 이렇게 큰 소용돌이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전 이날 이후로 밥상에서 국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국그릇은 쳐다도 보지 못해요. 너무 경악할 일을 겪고 나니 제 마음도 황폐하고 두려움만 가득 찬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사연에 빠지다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조금 마음이 진정되곤 해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사람은 절대 못 믿을 것만 같아요. 저에게는 이제 친정 부모도 없고 남편도 시댁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늘 안타깝고 그랬었는데 이제와 보니 하늘이 구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남편이나 시모의 그런 범죄자의 DNA가 유전된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것 또한 비극의 연속이지 않겠어요. 저는 크나큰 범죄에 휘말렸던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겨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공개적인 곳에 보내게 된 것도 제겐 많은 용기가 필요했으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서는 저 같은 일 당하지 마시고 악질적인 사람을 잘 피하시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의 이야기를 끝낼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연에 빠지다를 정말 좋아하는 여성 애청자예요. 저에게 있었던 일을 허심탄회하게 나눠보고자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되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에요. 제 아버지께서 한탕을 누리시면서 도박에 손을 대면서부터 가세가 확 기울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 직전이 되었을 무렵에는 무려 집에 빚맛 2억 5천가량이 쌓여 있었고요. 3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이사만 4번을 다녔어요. 저와 남동생의 학교 생활은 먹구름 가득이었죠. 일가 친척들 전부 하나 둘 저희 가족과 점차 멀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인연을 끊게 됐어요. 그놈의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와 남동생은 애써 밝게 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척 연기를 하면서 부모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둘이서 서로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자동으로 그런 포장을 하게 되더군요. 하지만 저희 남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으며 부모님의 관계는 파국으로 향해 갔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신 아버지를 향해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왜 기어들어와요? 뭘 잘했다고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왔냐고. 차라리 죽어버리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구멍에 술병 처박을 생각만 하느라 머릿속엔 아무 근심 걱정도 없죠. 그러니까 어디 번듯한 일자리 다시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쓸데없이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그것조차 제대로 못 해내고 술병 나발을 허구한 날 불어대는 거잖아. 뭐야? 이 옆에 내가 돌았나 아니면 미쳤나? 요즘 잠잠하게 이 쳐닫고 사는 것 같아서 드디어 그놈의 잔소리에서 해방됐나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확 지랄을 내대네. 야, 이 여편네야. 누구는 막노동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누가 번듯한 직장 안 다니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아냐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닌데 내 속은 아무도 몰라주고 그 누구 하나 위로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술로 달래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뭐요?
당신이 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사람이라고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누가 도박 안 하면 가만 안 둔다고 당신에게 윽박지르기를 냈어? 아니면 강제로 도박판에 끌고 가기라도 했어? 스스로 걸어 들어간 지옥길. 그러면서 자기 처자식도 같이 끌고 들어갔으면 미안한 줄을 알고 반성하고 살아도 부족할 판에 뭐가 어쩌고 저쩌요? 그날따라 엄마의 감정이 무척 격양되어 있었어요. 단칸방과도 같았던 좁은 집, 자는 척하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던 남동생과 부모님께 차마 교복 구입 이야기를 꺼낼 수 없어서 고개를 떨군 저에게 엄마의 그 울분에 찬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어 오더군요. 엄마가 악다구니를 쓰시는데 되려 아버지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너털 웃음을 터뜨리셨고 그것을 도화선으로 두 분은 그날 밤 미친 듯이 서로에게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으시며 부부싸움을 하셨습니다. 어느새 저와 남동생은 구석에 함께 웅크려서 몇 시간 동안 덜덜 떨고 있었고요. 이웃 중에서 누가 신고를 했나 보더라고요. 끝내는 경찰이 와서 부모님을 중재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는 무척 수치스러워 하셨어요. 그때 경찰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했던 줄 알아? 선생님이 빚을 많이 지신 거면 가족들에게 잘하고 사셔야죠. 이렇게 훈계질을 하더라. 내가 살다 이제는 경찰에게까지 그런 소리 들어야겠어? 저는 지금도 아버지가 왜 그 일로 그렇게까지 분개하신 것인지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도박판을 전전하신 것도 제가 이해할 수 있었겠네요. 아버지는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계셨고 그 모난 심정을 가까운 이들에게 쏟아내셨어요. 엄마와 저희 남매에게 말이죠. 왜 날 그렇게 쳐다봐? 그 무시하는 눈빛은 뭐야? 딸년이라고 있는 게 감히 하늘 같은 아버지를 무시해? 아니에요. 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쳐다본 것 뿐이에요. 뭐야? 아무 생각 없이? 너 그거 나를 본격적으로 무시해야겠다는 뜻이지? 야, 이 배은망덕한 거사. 내가 없었으면 넌 이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나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눈을 풀하려? 여차하면 경찰 부르면 된다 이거야? 그날도 경찰 부른 거 이제 보니까 너지? 네가 나 잡아가라고 경찰에 신고한 거지?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잡아가려고 경찰이 온 것도 아니었잖아요. 새벽에 하도 시끄러우니까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온 거였죠. 사실은 정확히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제는 딸년이 나를 훈계하고 자빠졌네. 내가 자식들을 혹 키웠네. 자기 아버지 공경하도록 귓방망이 한 대씩 때마다 후려쳐서 키웠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 키웠어? 씩씩거리시던 아버지는 몇 없던 집안 살림마저 깨부수며 발작하듯 난리를 치셨고 저보다 어려도 남자랍시고 남동생이 그런 아버지를 말리고 막아서느라 용을 써댔죠. 식당 일을 내도록 하시느라 파김치가 되신 상태로 귀가하신 엄마는 집안의 상황을 보시고는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이런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았다는 점이 언젠가 쥐구멍에 벼뜰 날이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며 견디기만 했다는 점이 저희 가족이 얼마나 무지했으며 절망적인 상황에 푹 절여져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성인이 된 이후에 남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일부라도 털어놓으면 다들 의아해하면서 도박 중독자였던 데다가 술고래였던 아버지를 욕하기보다는 엄마와 저희 남매를 우습게 보더라고요. 그걸 처음 겪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친해졌던 어떤 언니가 저에게 그랬었어요. 너희 어머니 진짜 이상하신 분 아니야? 진작에 이혼을 하든지 그게 어려우면 어디 멀리 야반도주라도 해서 자식들 지키셨어야지. 그 정도면 남편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식들 포기한 수준 같은데? 나랑 네 동생 진짜 불쌍하다. 뭐? 그런 거 아니야 언니. 우리 남매가 모두 학생이어서 학교 문제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를 딱 끊어내고 멀리 도망쳐서 산다든가 이런 건 생각하기 어려웠어. 우리 남매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정말 많이 인내하고 참고 그러면서 사신 거야. 와, 이제 보니까 너희 남매도 대단하다. 자식들이라도 똑부러지고 현명했으면 상황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남매가 나란히 멍청한 바람에 엄마 도와주지도 못하고 지냈구나? 이래서 무지도 죄다라고 하나 봐. 저는 그때 타인에게 저희 집안 이야기를 나눈 게 처음이었기에 제3자의 시각에서는 저희 가족이 어떻게 보일지를 상상조차 못하고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들의 눈에는 어쩌면 잘못을 저지른 아버지보다도 더 거슬려 보이는 게 엄마와 저희 남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 해보니까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일상을 보냈으면서도 저희 가족은 여전히 네 식구가 함께 살아온 상태였고요. 남동생이 성인이 된 시점에서 빚은 1억이 좀 넘게 있는 상황이었어요. 개인회생이니 파산이니 하는 것들을 다 끼고 나서야 그 정도의 금액으로 줄일 수 있었죠. 대단한 공부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당연히 저나 남동생이나 대학 진학은 포기한 지 오래였고요. 그저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본격적인 돈벌이에 뛰어들고자 하는 생각밖엔 없었던 것 같네요.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생산직 일을 시작했다가 2년을 채운 뒤에는 단순 사무직과 서비스 직종의 아르바이트 일을 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버는 것 중에서 제 자신을 위해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었네요. 빚 갚는 데 쓰였고 가족 생활비로 들어갔죠. 부모님의 관계는 최악이라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딱딱한 화석이 된 상태였어요. 엄마의 감정이 유독 격양되었던 경찰이 들이닥쳤던 그날 밤 이후로 부모님은 부드러운 대화를 단 한 번도 나눠보신 적이 없었어요. 희한한 점이 저나 남동생이나 그런 부모님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우리가 더 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점이에요. 집안 분위기를 살피는 게 습관이 되고 부모님의 관계를 걱정하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더 들어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했던 듯 싶네요. 자라온 환경에 따른 일종의 세뇌 같은 것이었지요. 아버지는 늘 애증의 대상이었어요. 애증이란 애정과 증오가 합쳐진 것이죠. 그러니 집안을 말아먹은 증오스러운 아버지에게 항상 한 줌의 애정이 남아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도박으로 집이 망했을 때부터 장장 10년의 세월, 그것을 지나오자 끝이 보였어요. 그 끝은 바로 상상도 못한 것이었지만요. 여보세요? 네, 김석대. 저희 아버지 성함 맞는데요. 누구세요? 병원이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사고를 당해 병원에 계시다고요? 갑작스러운 소식,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손썹을 도리도 없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떠나셨어요. 이렇게 허무한 끝이었다면, 이럴 걸 알았다면 당신이 지난 세월을 그렇게 살았을까? 나와 우리 애들도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듯 허무하게 가버릴 거였다면 10년 전에 진작 떠났어야지. 왜 도대체 못하러 더 살아서 자기 처자식을 개고생시킨 거야? 대답해, 이 나쁜 놈아. 엄마, 그런다고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가 다시 눈을 뜨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정하고 우린 이제 우리 인생 살아가야죠. 밥이라도 한술 뜨세요. 어제부터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몸 상해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엄마는 극도의 허무함에 빠져버리셨고 제가 그런 엄마를 애써 추슬러 드렸습니다. 담담한 저를 보면서 엄마는 내심 놀라신 듯 의외라는 눈빛을 보내오셨던 것 같아요. 이전에 이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그 언니의 촌철살인을 겪었던 입장으로서 저는 담담하게 굴 수밖에 없었던 듯 싶어요. 너무 오래 우울하고 힘든 일상을 쳇바퀴 돌듯 살아오며 절여졌기에 깨우치지 못했을 뿐 아버지의 죽음이 비극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은연중에 느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살아온 길이 있는데 사람 바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여전히 뭐에 억눌리신 것 마냥 좀처럼 자유롭게 살지 못하셨고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제가 매사에 기운 넘치는 척, 긍정적인 척, 피나는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속내는 그럴수록 많이 지쳐가고 있었죠. 그래도 저로 인해 전보다 표정에 여유가 보이고 밝아진 엄마와 남동생을 보고 있자면 보람을 느꼈는데 그마저도 엄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빛이 발했습니다. 지난 세월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사시느라 몸이 성한 데가 없으셨던 거죠. 어찌 보면 예견된 아픔이었어요. 집안의 빚이 이제 드디어 끝이 보이던 무렵이었는데 엄마 병원비가 얹어지면서 저는 빚만 없어도 부자라는 표현에 극한의 공감을 하게 됐네요. 허리띠 졸라매고 거의 강박적으로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제가 빚만 없어도 부자라는 것에 이어서 아주 깊게 공감하는 표현이
여자는 자기가 불행할 때 다가오는 남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축적되어 있는 제 외로움, 고단함, 이런 것을 알아봐주는 남자가 생기자 제가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제 상황과 형편에 연애 따위는 사치라고 생각해서 그간 멀리해왔기에 그 남자는 제 인생의 첫 연애 대상이었어요. 난 너의 노력과 희생을 다 꿰뚫어볼 줄 아는 남자야. 너도 느끼지? 난 네가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슬프고, 그리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 살면서 그런 공감은 처음 들어봐. 나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고 감동이야. 오빠 같은 사람 만나서 갑자기 내 인생이 풍요로워 보여.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남자에게 더욱 빠져들었고 많은 것을 퍼줬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베푸는 건 이골이 날 대로 난 저였기에 그것이 어렵지 않았던 듯 싶네요. 저보다 한 살 위였던 그 남자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 만년 취업 준비생이었고 언젠가 대기업에 취직할 것이라는 포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했고요. 고졸인 제가 그런 것의 생리를 안다면 얼마나 알았겠나요. 식견도 좁았기에 그 남자가 그렇게 말하면 그저 그런 줄로 알았어요. 만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취직은커녕 면접 잘 보고 왔다는 소식도 없었던 그 남자였지만 저는 묵묵하게 성과를 기다려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줬어요. 그런 저에게 그 남자는 늘 고마워했고요. 너처럼 대단한 여자를 내가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 최고 행운인 것 같아. 늘 고마워.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이런 것쯤 난 당연히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오빠가 자리 잡을 때까지 나 기다릴게.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기며 지내던 어느 날, 제가 주말에 그 남자의 자취방에 가서 청소를 해주고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말이죠. 그 남자가 노트북을 하다가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는데 평소와는 달리 화면을 안 끈 겁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깔린 카카오톡 알림이 떴고 제가 무심코 그걸 보고 말았어요. 자기 친구와의 대화방에서 그 남자는 저를 호구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부려먹기 좋은 호구는 또 없을 거야. 은행 ATM 가서 돈 뽑는 것보다 걔한테 돈 뜯어내는 게 더 빠르고 간편해. 이런 내용을 보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심지어 다른 대화방을 보니까 저 말고 딴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더군요. 저에게 자격증 시험비를 받아서 그 여자와 데이트를 했다는 걸 알고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휴대폰에서 그 남자의 번호를 차단하고 떠났죠. 노트북 화면에 대화방이 떡하니 떠 있었으니 그 남자도 변명할 거리가 없었을 거예요. 저를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이 부분이 너무 비참했네요. 사랑도 뭣도 아니었구나 하는 게 실감나서요. 이런 나날을 거쳐서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였죠. 참고로 그때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신 지 3년 정도 된 시기였네요. 부모의 이혼을 겪긴 했으나 남편은 금전적으로 딱히 어려움을 겪어보진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직업도 벌이도 당연하다면 학력까지 저보다 앞섰고요. 심지어 인물도 괜찮았어요. 저는 저 같은 배경을 지닌 여자가 그 정도 되는 남자와 연애를 하고 또 청혼까지 받게 됐다는 것에 너무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를 호구로 취급했던 남자를 겪어봤기에 저에게 금전적인 것을 일절 요구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저는 감동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남자를 겪어보지 못했다면 남편의 구애 앞에서 머뭇거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똥차를 겪어봤기에 벤츠의 존재감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남편이 저를 만났던 시기에 그때 남편은 회사에서 겪은 일련의 사건들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데 저는 힘든 거 누르고 사귀면서 화병 걸린 사람을 오래 봤거든요. 바로 제 엄마요. 그런 엄마를 위로하고 기운 북돋아주고 제 자신이 씩씩한 척 연기를 하면서까지 엄마를 힘내게 하려고 저는 그랬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편에게도 그런 행동이 나갔나 봐요. 난 사실 우리가 겹치는 지인이 한 명이 있어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사귀게 된 것일 뿐 우리가 운명적인 사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거든? 그런데 너와 만난 시간들을 곱씹어 보니까 내가 널 만난 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너 아니었으면 난 그때 힘들어서 속이 다 문드러졌을 거야. 너 같은 여잔 내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 말은 나하고 결혼해주면 안 될까? 감정 표현에 서툴고 이건 이거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고지식하고 외골수 같은 면모가 강한 남잔데 자기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진심을 드러내는 모습에 제가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과하고 있었던 존재가 저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다가왔으니 바로 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었죠. 우리 아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덜 떨어지고 하등 볼 것 하나 없는 여자하고 넌 정말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아우, 정신 차려, 우리 아들. 엄만 너를 고작 이런 여자하고 붙여주려고 널 그렇게 잘난 남자로 키운 게 아니야. 인사를 드리러 갔던 자리였어요. 이미 저에 대해 들으시고는 굉장히 탐탁지 않으셨던 모양인지 제가 등장했을 때부터 눈에 힘을 주고 저를 째려보셨고요. 제가 딱히 별 말씀도 안 드린 채로 얌전히 있었건만 먼저 악을 쓰시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은 예상 외의 난감한 상황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가슴을 치시며 개탄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에 그만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이고 말았어요. 너무 속상해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삿대질을 날리시며 코웃음을 치셨죠. 아들, 자, 이것 좀 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도 않는 눈물 짜내려고 애쓰는 여자들 있지? 바로 이런 여자들을 경계하고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남자한테서 동정표 얻어내서 그걸로 등쳐먹는 여자들이 다 이런 거라니까는. 엄마, 전 이미 이 여자가 내 인생 마지막 여자다. 이렇게 속으로 정해놨어요. 결혼하기로 한 결심 절대 가볍게 한 것도 아니고요. 뭐시 어쩌고 저째? 네가 보통 가정스러운 것이 아닌 여시한테 단단히 돌렸구나. 인물도 그저 그래, 직장도 그저 그래. 집안 배경은 아예 결혼할 가치도 없는 상대하고 대뜸 결혼을 하겠다니. 아이, 그것도 뱃속에 애가 들어선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네가 홀린 거지. 우리 아들, 제발 엄마 말 듣고 정신 차려. 엄마가 이런 말 하긴 좀 민망하지만 인생에서 이혼을 겪어본 사람이잖니? 딱 보면 100년 해로를 할지 안 할지 구분이 돼. 넌 이 여시하고는 절대 무탈하게 살 수가 없어. 엄마가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다곤 하지만 두 분이 부부의 연을 맺으셨기에 제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엄마와 아버지 사이가 어찌 되었든 간에 늘 두 분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저도 자식이 감사해야 하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 그 부모 역할 저는 지금 이 여자랑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남편은 몹시 난처한 듯 표정을 지으면서도 다만 할 말은 조목조목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자기 의견을 이렇게 똑바로 그리고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때 처음 봤어요. 연애 기간이 그리 길지도 않았을 뿐더러 남편은 자기가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퇴근하면 절대 소모적으로 입을 열고 싶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수 자체도 적은 사람이었건만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뜻을 고집해줄 줄이야. 놀란 제가 눈물을 훔치며 감동을 받고 있으려니 시어머니의 불타는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우리 아들이 전에 없이 이렇게 구는 걸 보면 정말 결혼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긴 한가 봐. 군대 다녀온 이후로 엄마한테 눈 똑바로 뜨고 반박하는 모습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 우리 아들. 그래, 내가 엄마로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나 이 결혼하고 싶다는데 더 이상 대놓고 용 쓰면서 반대하다니 민망해서 그건 안 되겠네. 시어머니께서는 못마땅하다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시면서도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허락의 의미였죠. 저는 날아갈 듯 기뻐서 이때부터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저를 달래줬고 그 광경을 보면서 시어머니께서는 남몰래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괜찮았어요. 허락만 받으면, 결혼만 하고 나면 시어머니께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친정엄마는 남동생이 자기가 결혼하고 나서도 쭉 모시고 살 거라며 호언장담을 해놓은 상태였으니 저는 결혼해서 저의 시댁에 온전히 발을 빠뜨려도 될 것만 같았어요. 비록 시작은 별로 좋지 못했지만 끝은 화기애애한 고부관계를 꿈에 그리며 저는 어느덧 결혼식을 올리고 난 새댁이 됐습니다. 저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많이 우셨어요. 너무 좋아서 그러신 거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리라는 다짐을 몇 번이고 새겼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너무 과분하게끔 느껴졌던 멋진 남편과의 달콤한 신호는 제가 상상한 것과는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이래서 결혼은 현실이라는 표현이 있구나 싶었어요. 회사 근처에서 자취생활을 해왔던 남편은 자취방에서 정말 잠만 잤었거든요.
회사에서 밥이 나오니까 대부분 끼니는 밖에서 해결을 했고 자취방에서는 일절 무언가를 하지 않았어요. 청소도 제가 아주 가끔 자취방으로 놀러가면 해줬고 시어머니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 들르시며 청소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런 남자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됐으니 자연스레 집안일의 몫은 저에게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또 그런 것에는 이골이 날 대로 난 사람이라서요. 요리부터 빨래, 온갖 청소를 도맡아서 했습니다. 저도 남편만큼 좋은 곳은 아니어도 직장에 다니는 몸이었기 때문에 퇴근하고 나면 정말 피곤했어요. 그리고 저도 더 어린 나이일 때야 체력으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 나이가 좀 들었더니 피로가 금방 쌓이더라고요. 생각과 의욕대로 몸이 안 따라와주는 것을 느끼면서 스스로 좌절감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스스로를 잘 다잡아야 남편과의 일상에 탈이 안 나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던 건지 모르겠네요. 아마 똥차에게 대인 전적이 있기 때문에 벤츠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지나치게 남아있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저는 남편의 밥을 챙겨주면서 동시에 그날 입고 갈 양말이며 넥타이까지 골라놓는 수고를 매일 감수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무엇 하나 해주는 게 없었어요. 몇 주 지나니까 그런 신세가 은근히 서운하더라고요. 자기도 주말 같은 땐 요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면 안 돼? 맨날 나만 도맡아서 하잖아. 이건 좀 불공평한 것 같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네. 대신에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버는데 돈은 똑같이 급여해서 각자 비상금만 제하고 다 모으잖아. 그러니까 네가 집안일이든 뭐든 더 도맡아서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게 바로 공평한 거지. 자기가 말주변 머리 없고 무뚝뚝한 편이라는 건 내가 진작 알고 있었지만 부부가 돼서 겪어보니까 느낌이 너무 다르다. 자기는 사람을 잘 서운하게 만드는 스타일인 거 알고 있어? 갑자기 왜 얘기가 그런 식으로 튀어? 감정적으로 구는 거 난 진짜 별로야. 감정적이 안 될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래 됐어. 말 꺼낸 내가 잘못인 것 같네. 저는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면 제가 자라면서 보아왔던 엄마의 고충을 떠올리고는 했죠. 도박으로 빚만 계속 지고 온 주제에 술까지 계속 찾아대며 술독에 빠져 살았던 아버지는 다정함이나 배려심 따위 짓불도 없는 행동만을 일삼으셨고 엄마는 그래서 저희 남매 눈에 늘 외롭고 고독한 분으로 보이셨어요. 엄마 고충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애써 씩씩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점차 짓밟히기 시작했어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하며 화기애애한 고부관계라는 미래를 꿈꿨듯이 시어머니께서도 다짐하셨던 게 있는 모양이에요. 제 짐작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괴롭히기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짧게 다녀와서 일상으로 복귀한 뒤 딱 보름이 지났을 때였어요. 주말 아침부터 시어머니께서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주말이라서 그나마 늦잠을 자보려고 했던 저는 당장 일어나서 준비하고 시댁으로 튀어갔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부엌에 가지가지 식재료를 늘어놓고 계신 게 보이더라고요. 굼벵이 고기를 삶아 먹었나? 왜 이렇게 늦게 와? 얼른 손 씻고 여기 있는 재료들로 만두 좀 빚어봐. 김치는 저기 락앤락통에 있는 포기김치 쓰면 되고, 알지? 난 주말이라서 동네 지인들하고 목욕탕 다녀올 일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많이 해놔야 돼. 네? 갑자기 만두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가 웬만한 요리들을 다 하긴 하는데 만두는 딱히 직접 만들어 본 기억이 없어요. 안 만들어봤으면 인터넷 보고 찾아서 하면 되지. 나이든 나도 할 수 있는 발상을 너는 왜 못해? 고졸이라고 티내는 건가? 하여간 머리 나쁜 애들은 이게 문제야. 나 돌머리예요 하고 티를 못 내서 한다리거든. 만두피 만드는 밀가루는 서랍장 안에 있으니까 찾아서 써. 갔다 와서 얼마나 잘 해놨는지 어디 한번 보자. 이거 큰일 났다 싶었죠. 딱 보기에도 재료가 너무 방대해서 도저히 혼자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만두를 빚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감이 안 잡혀서 시어머니께서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며 목욕탕 외출을 떠나신 이후 저는 인터넷으로 만두 만드는 방법을 검색하고 정하느라 대략 30분 정도를 허비해버렸어요. 시간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서 김치부터 썰기 시작했네요. 간신히 만두소를 대충 만들고 만두피 반죽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는데 부엌으로 곧장 들이닥치신 시어머니께서는 경과를 눈으로 찬찬히 살펴보시고는
이내 저에게 다가오셔서 제 이마에 아픈 딱밤을 놓으셨어요. 꿍 하는 소리가 나면서 골이 깨질 듯 아팠죠. 눈물까지 고여서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시며 헛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반죽을 먼저 해놨어야지. 그래야 더 쫀득하고 맛있게 되는 건데, 아유, 너는 반죽, 숙성 이런 것도 네 엄마가 안 가르쳐준 거야? 그럼 여태까지 뭘 배우고 큰 거야? 제가 한창 집에서 부엌일 많이 하던 시기에 저희 친정엄마가 밀가루로 만드는 요리를 거의 안 하시는 바람에 제가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네 엄마는 몸도 성치 않다고 하더니 정말 쓸모를 발휘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인가 보네. 그 딸인 너도 모전 여전인 것 같고.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에는 화병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바로 알 것 같았어요.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왕 인내하고 견뎌보기로 한 것 그냥 이악 물고 참았습니다. 이까짓 것도 못 참으면 그 오랜 세월 아버지를 참고 사신 엄마를 뵙기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말 하루가 다 가도록 저는 시댁 부엌에 갇혀서 내도록 만두를 빚어야 했습니다. 해가 떨어진 저녁 시간이 돼서야 시댁에 남편이 도착했어요. 집에서 뒹굴거리며 푹 쉬다가 온 느낌의 얼굴이더라고요. 제가 만두 다 빚은 현장을 치우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별말 안 하더군요. 그날 빚은 만두를 쪄서 저녁으로 먹는 와중에도 별다른 소리를 안 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만두 먹으라고 부르신 거였어요. 우리 아들이 만두를 어렸을 때부터 어찌나 좋아했는지 만두 귀신이라고 불렸다니까. 그런데 밖에서 사 먹는 건 집에서 하는 것만큼 맛이 안 나. 정성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그러니까 에미니가 앞으로 우리 아들을 만두 해 먹어야 된다. 제가요? 오늘은 얼떨결에 하긴 했는데 제가 또 할 수 있을진 모르겠네요. 그리고 요즘 시중에 나오는 만두는 예전 것들과 달리 직접 한 것처럼 맛있어요. 집에 묵은지가 넉넉하게 있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 참 눈치 없게 구는구나. 어? 우리 아들 집에서 김치로 만든 손만두가 제일 맛있지? 아유, 많이 먹어.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거 다 제가 만든 건데 시어머니께서 웬 생색을 내시더라고요. 저는 아이도 없건만 저를 다짜고짜 애미라고 칭하시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구태여 지적하는 게 일만 더 키우게 되는 걸까봐 그냥 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자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까 어머님 앞에서 날 위한 말 한마디를 안 해줄 수가 있어? 내가 거기서 뭘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거야? 아니 너야말로 결혼하고 나면 나와 우리 집 안에 무조건 헌신할 것처럼 굴더니 그거는 그저 말뿐이었던 거야? 헌신하겠다는 사람 치고는 불만이 너무 빨리 나오네. 남편이 무미건조하게 나오는 것에 저는 왠지 모르게 기세가 수그러들었죠. 저에게 동조를 해주지 않는 남편이나 대놓고 저를 혹사시키려 드시는 시어머니나 이 둘에게는 잘못이 있다는 생각을 처음엔 아예 못 해봤었고 그저 저 자신에게서 문제점을 찾아보려고 했던 듯 싶어요.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이어져서 그런지 저는 결혼하고 나서 그 이전보다 많은 피로를 느꼈습니다. 출근해서 일을 하려 자리에 앉자마자 꾸벅 존 적도 있었네요. 그런데 점입가경으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안부 묻기를 강요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직장인이었기에 전화를 매번 드리긴 곤란했는데 대신 문자를 꼬박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그러자 이틀 만에 저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애미야, 내 용 글자만 딸랑 보내놓으면 그걸로 끝이야? 꽃이나 산이나 바다 사진 한 장이라도 없어? 아이, 그런 걸 같이 보내는 센스가 너한텐 발휘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었구나. 넌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니? 넌 네 상사한테도 이러냐? 상사한텐 제가 개인적으로 안부를 여쭐 일이 없어요, 어머님. 일하기만도 바쁜 곳인데요. 아이고, 두야. 이런 것까지 내가 가르쳐줘야 한다니. 아우, 역시 잘난 구석 하나 없는 고졸 며느리를 들일 때부터 내가 이럴 줄 예상했지. 신혼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시기였건만 저는 속이 갑갑해왔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너무 안 좋게 낙인 찍어놓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오니까 저도 버틸 의욕이 점차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묵묵하게 견뎠고 이런 거 못 버티면 우리 엄마 딸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 시어머니의 요구에 맞춰서 정성스러운 안부 문자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죠. 애미야, 너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 끼니로 뭐 차려줬니? 우리 아들 아침밥 든든하게 먹고 일 나간 거 맞지? 아, 오늘은 계란 후라이하고 치즈 먹고 나갔어요. 목이 까끌거려서 밥이 안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우리 아들 목이 까끌거려? 그거 피곤해서 감기 걸릴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우리 아들은 원체 튼튼해서 감기 안 걸리는 몸이건만 너랑 같이 살다 보니까 면역력이 다 떨어져서 그렇구나. 아유, 속상해. 너 오늘 저녁밥 못 차릴 거야. 우리 아들한테 보양식 한 상 차려낼 거지?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제가 오늘은 하필 퇴근이 좀 늦는 날이라서요. 이런 날이 정말 드문데 하필 딱 오늘이 늦는 날이에요. 제가 내일이나 주말 보양식 잘 차려낼게요. 오늘은 집에 볶음밥 얼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저녁 때우겠습니다. 이런 망할 걸 봤나? 그딴 성의 없는 부실한 밥상을 차리겠다고? 노숙자 무료급식도 그것보단 낫겠네.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하도 들었더니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아파올 지경이었어요. 간신히 통화를 종료하고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보는데 도저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라고 하기엔 안 믿길 정도로 안색이 퀭한 사람이 거울 속에서 저를 보고 있더군요. 그 꼴에 스스로가 기가 막혔네요. 남편은 분명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집에서 끼니를 안 챙겨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회사에서 먹어도 되는 저녁밥을 굳이 생략하고 퇴근했고 대충 때우거나 말거나 양자택일이었던 아침밥도 뭐라도 챙겨 먹길 원했죠. 참 이상한 일이죠. 왜 결혼하고 나면 갑자기 집에서 끼니를 챙겨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남편을 며칠 관찰하게 됐는데 문득 제가 가정부도 아닌 노예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달려가서 뭐라도 준비해내고 남편 씻는 동안 출근 복장 챙겨주고 남편이 아침밥 먹는 사이에 저 얼른 씻고 부랴부랴 나와서 덜 마른 머리 문지르며 남편 출근길 배웅해주고 부엌 치우고 저 급하게 출근 준비 마치고 일터에 가서는 오전 시간 전에 시어머니께 안부 문자로 정성스레 남겨야 했죠. 퇴근하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게 집에 일찍 와서 저녁밥부터 차리고 집안일도 싹 해놔야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진정한 저만의 시간, 자유는 제가 잠들어 있는 7시간이 전부였죠. 이러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갈등이 자꾸만 들었어요. 분명히 제가 복잡한 고민으로 얼굴빛 안 좋아진 걸 봤으면서도 남편은 일 키우기 싫다는 건지 아주 이를 악물고서 저를 외면하더군요. 그러던 중에 맞이한 주말, 저는 시어머니의 호출에 또 마지못해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푹 쉬어야 하니까 일찍 불러서는 안 되지만 저는 마구 불러내도 되는 존재로 시어머니께서는 인식을 하고 계시더군요. 베란다에서는 커다란 마늘 포대가 있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베란다에 거의 갇히다시피 한 채로 그 많은 마늘을 까야 했습니다. 너 같은 단순한 머리한텐 이런 단순 노동이 최고야. 어때? 적성에 맞지? 난 주말이라서 지인들하고 차 한잔 마시고 와야겠으니까 나 다녀올 때까지 많이 해놔야 한다.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께서는 당장 겉옷을 챙겨 드셨죠. 그러더니 걸려온 전화를 받으셨는데 제가 정확히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전화 상대방에게 며느리년이 찍소리도 못하는 천치라서 내가 오늘도 부려먹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깔깔 웃으시면서 통화를 하는 시어머니께서 나가신 시댁, 저 혼자 적막에 남겨져서 마늘을 까는데 눈물이 줄줄 나더군요. 마늘이 맵다는 핑계로 그 자리에서 많이 울었어요. 이상하게 엄마 생각이 많이 나서 더 그랬네요. 마늘 껍질을 정리하려고 빗자루를 찾던 저는 불현듯 찾아온 깨달음으로 몸서리를 쳤습니다. 예전에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저와 한때 친했던 언니와 저는 매장 바닥을 함께 쓸고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언니가 저에게 남겼던 충격이 뭐였는지 정말 오랜만에 되새겨보게 됐어요. 남들 눈에는 지금의 내 모습이 인내심 강하고 착한 게 아니라 답답한 호구로 보인다는 걸까? 저를 등쳐먹었던 옛 남자도 떠오르면서 저는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내내 참고 살았지만 결국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까진 해방이라는 걸 맛보지 못하셨던 엄마.
온갖 헌신을 다했으나 결국 저에게 돌아온 건 배신과 조롱뿐이었던 옛 남자와의 연애. 그런 걸로 밀어보건대 제가 지금 시어머니께 한없이 숙이면서 비위를 맞추며 산다고 한들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결말일 거라는 가정이 들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늘 깐 자리를 싹 치우고 난 저는 시어머니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주말을 만끽하고 싶어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즐기며 사람들 구경이나 실컷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파에 늘어져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었던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나 배고픈데 우리 저녁은 언제 먹어? 저녁 못 차려줄 거야. 메뉴 뭐야? 고기? 생선? 참 이상하지. 그냥 내 마음만 살짝 바람 부는 대로 바뀌었을 뿐인데 자기가 떠드는 입이 입처럼 안 보이고 주둥이로 보인다. 난 카페에서 지금 뭐 먹고 오는 길이라서 저녁 생각 딱히 없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알아서 차려 먹어.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랐는지 몸을 바로 앉더군요. 저를 보는 눈빛이 마치 술이라도 마셨나 하는 느낌이라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저보다 여러모로 잘난 남자, 그것 하나에 얽매여서 제가 노예라도 되는 것처럼 자초하고 지난 몇 달을 살아왔다는 점이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으나 이 결혼 생활에서 제가 뭘 얻고 있는지 누가 묻는다면 저는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심란함을 느끼던 저는 직장에 연차를 하러 냈고요. 그날은 늦게 일어나서 남편 아침밥도 안 챙겨주고 그냥 계속 잤어요. 오전 10시쯤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부엌에 가봤다가 냉장고 청소를 홀린 듯이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들이닥친 건 그때였습니다. 김치 옮겨 담는 작업하다가 말고 현관으로 나가본 저의 머리채를 시어머니께서 바로 잡으셨어요. 이 배은망덕한 거사. 너 요 며칠 나사가 빠져가지고서는 너 같은 걸 받아준 은혜도 다 잊고 망나니 처럼 굴어?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대체 뭐가 불만이 있으셔서 저에게 이러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불만이라고 한다면 네 존재 자체가 난 애초에 불만이었지 이거사. 납작 엎드려서 달달 떨며 살아야 하는 주제 어디서 기가 산 모습을 보여. 너 오늘은 아예 우리 아들한테 아침밥도 안 차려줬다면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 얘기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몸소 출동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머리채를 잡을 때만큼이나 아주 거칠게 놓아주셨어요. 휘청거리던 저를 지나쳐서 시어머니께서는 냉수를 찾으시며 부엌에 들어가셨고 그런 와중에도 계속 입으로는 떠드셨어요. 우리 아들 끼니 잘 챙겨주고 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 안 떨어져 있게 청소 잘하고 옷에 얼룩 하나 안 남게 빨래 깨끗하게 해놓고 나에게 극진히 효심을 다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지키고 살아도 문제가 안 될 건데 너는 하등품이라 그런지 영 못마땅하네. 출근하는 자기 서방 아침밥 거르게 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넌 네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치든? 네, 그렇게 배웠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런 것도 배운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망발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저는 결국 꺼내놓았던 김치통 안에 김치를 잡아서 그걸로 곧장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코와 입에 김치 양념이 가득 묻은 채로 시어머니께서 비명을 내지르셨죠.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미쳤어? 이혼당하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어머님, 나이는 어디로 잡수셨어요? 그 나이 잡수시고 아나무인으로 구시는 거 안 창피하세요? 며느리에게 막말 던지시고 나면 속이 좀 풀리세요? 더 이상 이 빌어먹을 며느리 노릇 안 할래요. 잘난 아들 그 품에 고의 돌려드릴게요. 진작 반품했어야 하는 하자 상품이었는데 제가 이제서야 반품 접수를 하네요. 뭐야? 우리 아들이 하자 상품? 네가 어떻게 말 한마디 대꾸 한번 제대로 못하고 지냈으면서 어쩜 태도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당황하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군요. 김치를 던지고 말았을 때보다도 당황한 그 얼굴을 보는 쪽에 저는 속이 더 시원했어요. 차마 저 같은 것이 이혼을 결심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하셨다는 그 반응이 웃겼습니다. 제가 웃으니까 점점 더 넋이 빠지시던데 그럴수록 저는 더 웃겼죠. 저는 간단히 제 짐을 얼른 챙겨서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면목 없게도 엄마에게 갔습니다. 남동생은 출근하고 없었네요. 평일 그 시각에 갑자기 찾아온 딸. 초췌해진 몰골인데 표정엔 후련함이 엿보이고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알아차리셨나 봅니다.
잠깐 놀라셨다가 이내 옅게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으니까요. 저 역시 그것만으로도 엄마가 제 상황을 눈치채셨음을 알았죠. 서로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고 점심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엄마, 이러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나요. 아버지가 술 드신 다음날 해장으로 라면 찾아서 그때만큼은 우리 네 식구 모두 둘러앉아서 밥 같이 먹었었죠. 메뉴는 라면과 찬 밥, 늘 똑같이요. 마침 나도 그 생각 중이었어. 그땐 그런 것마저도 나름의 가족의 행복이라며 여기려고 애를 쓰며 살았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부질없는 것들 투성이었고 자식들 행복만 생각했어야 했는데 내가 판단이 어리석었지. 난 그래서 네가 이혼을 하든 뭘 하든 그저 행복한 길로 갔으면 좋겠어. 엄마 목소리에 울컥해서 눈물 참느라 혼났네요. 늘 개운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달려온 게 제 인생 같았고 잘못 꼬인 탈애들이 너무 많았으나 중요한 건 앞으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은 사람, 남편하고 이혼 과정에 돌입했어요. 사실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찾아와서 저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자며 청했지만 남동생이 험악하게 표정을 굳히자 둘 다 깨갱하며 꼬리를 말고 금세 돌아섰습니다. 저에 대한 애정은 겨우 그 정도였다는 거겠죠. 그걸로 저는 남편에게 지니고 있었던 미련을 떨쳐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상황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는 것처럼 저에게 자꾸 문자를 남기셨어요. 대략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내용들이 줄을 이뤘는데 어이가 없어서 답장조차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라는 대목만큼은 공감했네요. 앞으론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인생 개척해 나갈 작정이니까요.